이제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이승훈 PD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느끼셨겠지만 저스틴 팀벌레이크 그 미키가 끊임없이 관객과 이 영화 속의 선을, 가상의 선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전형적인 그 브레이크 서사극의 형식을 빌어왔죠. 그러니까 관객과 이 틀을 깨버리고 선을 깨버리고 관객들로 하여금 이 코니 아일랜드라는 이 공간, 너무나도 완벽한 세팅 같은 이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연극 같은 이야기를 한 판 벌일 테니까 당신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는 강력한 그 형식미를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주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이 작품을 바라보라는 전 이야기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브레이크 서사극의 형식을 차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 내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방금 이승훈 PD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간중간 자기 변명 혹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바들 혹은 자기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바들을 이 현실과 접목을 시켜서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예시를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돈을 갖고 튀어나나 애니올이나 이런 왜 어떤 그 코미디 작가 우디 앨런을 헐리우드의 어떤 미국 영화판의 주류 감독으로 등장시켰던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애니메이션도 썼다가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도 썼다가 이런 다양한 형식 실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좋아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순간 90년대 이제 초반에 오게 되면 그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영화를 찍는데 메타 영화를 찍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에 관한 영화를 찍는 걸 가지고서 내러티브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많은 작품들이 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혹은 꼭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을 쓰는 작가라든지 이런 무언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메타 영화적인 요소를 강력하게 도입을 해서 이 작품 또한 여러 가지로 배우들이 갖고 있는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영화 속에 녹여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주인공 케이트 윈슬렛 연기 너무 잘했잖아요. 이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에서 사실은 정말 연기를 씹어먹게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트 윈슬렛을 보고 있느라면 묘한 애잔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지금 2018년도에 코니 아일랜드를 가면 거기 회전목마들이 아마 다 낡고 움직이지도 않겠죠. 마치 그런 느낌의 케이트 윈슬렛의 어떤 그동안의 이미지나 커리어를 차용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왜 장신구 이렇게 하는 장면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영화 떠오르세요? 타이타닉 바로 떠오르시죠? 그녀의 가장 리즈 시절, 그녀가 가장 아름다웠고 그녀의 어떤 영화 커리어상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영화 속에서도 자꾸 막 이상한 그 뭐 옷 같은 것도 걸치고 장신구도 하면서 옛 영화를 막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애잔함과 그 케이트 윈슬렛이 그동안 걸어왔던 20년, 30년이라는 그 커리어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그 한두 장면을 통해 가지고 관객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 스텝 딸이 나오죠. 그 뭐라 그러죠? 의붓 양녀 의붓 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의 그 딸이 등장을 하는데 등장을 하자마자 사실 새엄마잖아요. 의붓 엄마잖아요. 어쨌든 엄마라는 관계잖아요. 피는 섞이진 않았죠. 왜냐면은 그 남자의 오롯이 다른 여성과 낳은 딸이기 때문에 피는 안 섞였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가족 관계인데 딱 등장하자마자 이건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여성 대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부터 그래요. 딱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으시네요. 딱 여성 대 여성으로 바로 만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우디 앨런이 지금 그 스니프레빈인가요? 이름이? 본인이 지금 입양했던, 그러니까 본인의 또 그 미아 페로라는 그 또 전 부인이 입양을 했던 아이를 지금 말하자면 부인으로 맞아서 살고 있는 지금 이런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과 이 관계 설정이 마치 본인의 어떤 그 변명 같은, 우디 앨런의 변명 내지는 본인을 어떻게 보면 희화화해서 그걸 통해서 또 변명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위약을 부린다고 하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에르티브상 중요한 그 신을 담당하는 배우들이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낯익은 얼굴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소프라노스 보신 분 계세요? 미드 중에서?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설마? 인기 없네 소프라노스. 이렇게 인기가 없는 미드인 줄 몰랐네요. 다들 아는 영화 또 미드같이 이게 저만 바보 되는 줄 알았더니 비슷한 팀이네요 다. 제임스 겐들피니가 나왔던 그 작품인데 제 인생 미드 중에 하나인데 거의 첫 숟가락 꼽는 미드인데 손가락 몇 개? 세봅시다 손가락. 와 74개 손가락이. 거기 소프라노스에 등장하는 그 뉴저지의 갱으로 나오는 사람이 무려 3명이나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잠깐 그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면은 아니지만 그 잠깐 등장하는 그 한 씬에서 그 소프라노스의 그 배우들을 갖고 옴으로써 또 이 영화의 층위를 또 한꺼풀 더 쌓아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주제의식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소프라노스도 마찬가지로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시에 어떤 마피아 두목으로서의 그 제임스 겐들필이라는 그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소프라노스가 갖고 있는 그 자기의 정체성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학대받고 그 어머니와 말하자면 투쟁을 하는, 아직도 그 어린아이 그 시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 소프라노스 둘이 굉장히 끊임없는 자아의 그 충돌을 벌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피아 두목인데 정신과 상담을 계속 줄기차게 받아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그게 들키면 굉장히 자기한테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주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그 본인의 그 두 자아 사이의 그 갈등을 막 좌충우돌 해가면서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그려진 게 이제 그 소프라노스라는 미드인데, 바로 이 원더힐이라는 작품이 그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구현을 해냅니다. 그 장면 하나가 이 주제의식을 너무나 또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어떤 잔치로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원더힐이라는 이 대관람차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이 대관람차라는 이 원더휠이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작품이랄까? 떠올랐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소프라노스는 다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춘향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서정주의 그 추천사를 보게 되면 향단이한테 자꾸 자기를 이제 밀어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원더힐의 이 주인공인 이 케이트 윈슬렛 지니는 자기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코니 아일랜드라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이 아닌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들지도 않은 험티라는 남편과 만나서 아이는 매일같이 방화를 저질러서 학교에서 오라고 선생님 오라고 그러고 맨날 말썽 피우고, 학교는 안 가는 건 당연해요. 그냥 영어 보러 가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할 정도로 말썽 피우는 아들이 있죠. 거기다가 또 의붓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수많은 상황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지니와 내가 지니가 생각하는 그 실제 땅을 붙이고 사는 그 지니와 지니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상상 속의 환상 속의 지니는 다른 거예요. 그 두 개의 자아 속에서 이 지니는 끊임없이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 대관람차처럼 중요한 건 올라가지만 결국 다시 또 내려와야 되고요. 이 틀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회전목마는 또 더하죠. 회전목마의 상징은 이거는 대관람차는 적어도 올라갈 때는 왠지 내가 저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그네가 올라갈 때는 그네를 타고 저 서쪽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서방 정토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날아가지만 어쨌든 그네는 나무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대관람차도 마찬가지인 게 올라갈 때는 내가 이 진이가 아니라, 이 비참한 신선한 삶을 살고 있는 진이가 아니라 내가 상상 속에 살고 있는,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환상 속의 진이로 나아갈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잠깐이라도 들어요. 그러면서 다시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틀 안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원더윌이라는 상징을 주고 있는데, 심지어 이 남편 홈티가 그 상징하는 바는 여기 회전목마예요. 이거는 올라가려는 그 헛된 희망조차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수평입니다. 이 대관람차를 그대로 땅에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관람차는 헛된 꿈이라도 잠깐이라도 꿔볼 수 있지만 이 회전목마 속에서는 아예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나는 이 회전목마처럼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이 삶을 살겠다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그 남편의 입장인 거고, 진이는 뭐 낚시 가자, 야구 보러 가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이는 시큰둥합니다. 자신은 그 땅과 수평으로 노는 그 회전목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또는 적어도 날아가겠다는 어떤 환상이라도 품을 수 있는 어떤 그 대관람차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대관람차는 완벽하게 묶여 있다는 거죠. 절대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죠. 마치 날아갈 것처럼 올라갈 때는, 상상할 때는 날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개의 자아 속에서 이 진이는 계속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라노스의 배우 두세 명이 딱 등장함으로써 그런 주제의식까지도 또 한층 더, 한 자락 더 깔아주는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층위가 다양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에서 그동안에 제가 사실 우디 앨런 작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매치 포인트고요. 이재필님도 그 작품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대략 우디 앨런 나이가 한 70 정도 됐을 때 이제 매치 포인트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매치 포인트를 만들 때 우디 앨런의 느낌은 어떤 그 정말 고수의 반열, 어떤 것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게 막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왜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껏 펼쳤는데도 그게 그렇게 매끄럽게 잘 흘러가는 그 경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 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의 반열에 드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거쳐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어떤 전성기적인 느낌은 아닌데, 블루제스민이나 원더힐이나 이런 카페 소사이어티나 이런 작품들 속에서도 어쨌든 우디 앨런이 굉장히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그 코니 아일랜드의 1950년대를 구현해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 미장센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젊은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50년대 코니 아일랜드라는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고풍스러운 60년 전의 어떤 한 공간이잖아요. 그것도 지금은 이미 다 다른 것들로, 디즈니 월드라든지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다른 것들로 대체된, 그러니까 유원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되게 퇴색된 단어잖아요. 그 유원지를 구현했는데 저는 거기서 막 이렇게 클립을 몇 개 갖고 와서 요즘 2018년도에 최신 팝 음악의 뮤직비디오로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